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매체 2학년 문학과 매체를 가르칠 2학년 국어교사 조국현입니다. 문학과 매체를 이제 선택한 학생들은 문학을 또 국어를 좋아해서 선택한 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만큼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수업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 감안해서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문학과 매체는 사실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매체 어떤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수업에 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따로 교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가져가서 수업에 쓰도록 할 테니까 따로 교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문학 교과서에 보면 문학과 매체와 관련된 그런 단원이 있어서 이 단원은 문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이 단원만. 그 단원이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 문학 교과서 102페이지입니다. 이 단원이 문학과 매체와 아주 밀접한 단원입니다. 제목이 문학의 인적 분야와 매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면 문학과 인적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이 학습 활동은 이제 문학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위 철학이나 아니면 사회, 인문, 여러 역사, 여러 분야와 관계를 가지면서 문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과 인적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학이 인적 분야와 관계가 있으며 인적 분야를 바탕으로 문학을 감상평가주다. 첫 번째 학습 목표.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문학은 책이라는 그러한 매체로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책이라는 매체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매체로 이제 문학적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영상으로 제작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시나리오로 먼저 바뀌겠죠.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학 작품을 쓴 어떤 작가가 그 작가를 주인공으로 한 그러한 영화 이게 그 영화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동주라는 영화 봤죠. 보면은 윤동주의 삶을 조망하면서 그 안에서 윤동주의 문학적 텍스트가 나레이션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윤동주의 시를 한 편 읽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 이제 과거의 책이라는 그 국한된 매체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어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학습 목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리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 그것도 일종의 다양한 매체로 표현됐지만 그것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매체의 특성에 맞게 그 문학을 한번 수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과 매체와 관련된 이 교과 성격의 학습 목표가 바로 두 번째와 가장 관계가 있다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두 개의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수업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에 보면 지금 생각해 보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영화죠. 남한산성. 많은 학생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원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는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애매하죠. 그런데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에서 출발했고 그 서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그대로 다 시각화시켜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고도 우리는 그 내용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이야기의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서 내용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사진은 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포스터이다. 이 작품을 영화로 감상할 때와 책으로 감상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그 매체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한 감상 결과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책으로 읽었을 때와 영화로 봤을 때 우리 그 감상의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감상의 어떤 과정이나 그 결과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작품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적 분야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학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소설 남한산성이 영화로 상영된다니 기대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학생이 그렇다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병자호란이라는 인적 분야, 즉 역사와 관계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 인적 분야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소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영화 남한산성이 제작되었다. 이처럼 문학은 인접한 분야와 서로 관련 맺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롭게 구현되기도 한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철학 등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자, 문학의 인접 분야는 대표적으로 역사, 철학 이런 인문 분야와 관련이 있겠죠. 인간을 둘러싼 시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사회나 문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 문화 현상도 문학의 인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문화 행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문학은 원시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언어예술로서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등 다른 예술 분야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그 문학도 하나의 예술 안의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예술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변화해 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가 문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인접 분야에 대한 이해도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3분 나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이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고, 세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은 문자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 서적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이제 문학의 수용과 소통이 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 매체의 그 매체마다의 특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매체 특성에 따라서 감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살펴볼 때 전달 매체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 매체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문학과 매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매체로 나타나는 문학적 현상 같은 것들을 수업 자료로 삼을 거예요. 뭐 영화나 뭐 광고나 뭐 연극이나 아니면 뭐 노래나. 자, 문학이 이런 다양한 매체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매체, 다양한 매체 안의 문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해볼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목의 성격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작품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왜 배우느냐? 자, 여기 보면 이 작품은 박수근의 화법을 제재로 한 시이다. 이 화법은 이제 그림 그리는 어떤 양식, 그 법, 박수근만의 그림 그리는 방법을 제재로 한 시이다. 박수근이라는 그 서양 화가가 있죠. 근대 서양 화가인데 매우 유명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하여튼 이 화법을 제재로 한 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그림을 제재로 한 시이기 때문에 그 그림과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문학이 미술이라는 인적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박수근의 그림이 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우리가 문학이 그림과도 연결되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미술을 볼 수 있겠죠. 또는 그 미술 작품을 보면서 이 문학 작품을 또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이라는 매체, 시라는 매체 연결된다. 그래서 함께 감상하여서 우리 그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인식적인 어떤 틀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 이 시와 이 미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문학과 매체의 어떤 과목 성격에 맞는 그러한 학습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선정을 했어요. 1차 시에.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낭송을 제가 해볼게요. 시낭송 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걸 녹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김혜순.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깨어놓고
가히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네, 어,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낭독을 어, 했습니까?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시가 어떻습니까? 그 시에 나오는 어떤 시적 상황 자체가 이 옆에 나오는 이 박수근의 그림과 닮아 있죠. 이 박수근의 이 그림을 묘사하고 또 그림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그 해석의 어떤 감상 결과를 이 시로 적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음, 어, 일단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문학과 매체 이번 시간이 이제 시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소주제를 문학과 매체 시와 그림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시와 그림 엮어 감상하기 1부입니다. 금방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그 내용이에요. 시 김혜순의 이 시와 그림 박수근의 새 여인, 아까 그 교과서 속 그림입니다. 그거 한번 엮어서 감상해 봅시다. 그 박수근에 관련된 자, 박수근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그림의 어떤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박수근, 요 화가입니다. 지금 보이죠? 65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장수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매우 재능 있는 화가였습니다. 대단한 화가죠.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박수근 화백이 국민화가, 민족화가, 민중화가, 서민화가, 그 서민의 삶을 잘 그의 시에, 그의 그림에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단순한 선과 구도, 아주 그 그림이 단순합니다. 회백색의 하강함과 같은 질감이 아주 거칠고 독특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토속적인 미감과 우리의 정서를 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그 화강암 같은 아주 그 거친 질감, 그 다음에 선이 단순하죠. 그 다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정서를 담아낸 그림인 것 같아요. 금방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하튼 박수근 화백 빨래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아주 그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질감이 거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박수근 화백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 시대가, 박수근이 살았던 시대가 6.25 전쟁, 또 뭐 일제강점기 태어나서 31살 때 해방 맞았고 6.25 전쟁을 겪었어요. 이게 이제 근대사의 함울한 역사적 상황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그러한 우리나라의 모습,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처절한 모습들이 우리 박수근 화백에게는 여러 가지 그 예술적 영감을 줬겠죠. 박수근 역시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박수근은 여기 보면 미술계의 중심에서 이름 한번 크게 날려본 적이 없었던 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50평생 가난과 싸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외로운 화가였다. 하지만 그가 혼신의 열정으로 하폭 옮겨놓은 건 우리의 값진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박수근 화백은 어렸을 때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사업이 실패, 어머니 병으로 돌아가시고 해서 아버지와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고 나오죠.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수근은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겠다. 즉 어떤 인간을 사랑한 밀레와 같은 화가, 즉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이제 우리 박수근의 그림 보면 우리 서민들, 민중에 대한 사랑이 이제 그 그림에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하튼 자, 쭉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지식백과 들어가서 박수근 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박수근이 나중에 여기는 이제 피난을 가서 6.25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미군 부대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이런 이야기들, 6.25 전쟁의 악몽과 극적인 가족의 재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군 PX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 박안서의 모습입니다. 미군 부대에서의 모습이죠. 근데 이건 그 박수근의 모습이죠. 근데 이 미군 부대에서 그림을 그리는 박수근을 모델로 해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안서입니다. 박안서 소설, 남옥이라는 소설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안서 그 소설가가 이 박수근 화백을 동경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박수근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린 그 소설이 남옥이죠. 박수근이 그 소설에서는 오키도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주요 소재인 남옥, 그건 박수근이 그린 그림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소설인데,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문학과 인적 매체, 인적 분야, 우리 보니까 소설에도 박수근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 그림이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요약하면 박수근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근현대사의 그 가운데 민중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그림을 새로운 화풍으로서 그려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박수근 화백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또 이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보면 박수근이 그냥 이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그가 봤던 근현대사의 우리 민중의 그 서민적인 모습입니다. 인물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아주 그 단순한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나온 그 하강함의 어떤 거친 질감, 이런 것들이 우리 민중의 그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삶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화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민중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라는 점에서 그 서민, 그 한국 민중에 대한 박수근 화백이 가진 애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예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의 모습들이 매우 따뜻하게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가는 이 그림을 어떻게 감상을 하고 이 시를 적었을까요? 어떻게 영감을 얻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자, 세상을 끊어냈다. 이제 이 그림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끊어내서 그 장면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제목이 납작납작이죠. 그래서 눌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압축했다. 그 시의 그 그림의 화풍이 지금 납작납작 눌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화법 자체를.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그럼 뭘 보는 겁니까? 그림을 보는 거고, 그 압축되어서 눌러진 우리 민중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겠죠.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 여기는 세 명이지만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뻗어 있습니다.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자, 옆편네 뭐 아이들도 나옵니다.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 군상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 그림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박수근 그림에 대한 묘사가 되겠죠. 하여튼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작가의 말이 나옵니다. 하자의 어떤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자, 시가 갑자기, 자, 이 그림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내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의 핵심적인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말 아닐까요? 하나님, 이 민중들의 모습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우리 인간이 6.25 전쟁을 겪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서민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고달픈 현실을 항변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두실 겁니까? 라는 그러한 어떤 외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한 그림. 자, 1년은 서민들의 삶을 고달픈 삶을 형상한 그림에 대해 이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한 그림. 1년 이렇게 이제 보급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건 이제 서리적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하나님 가엾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2년 가봅시다. 발바닥도 없어 서성서성. 자, 우리 그 박수근 그림 보면 발바닥 이런 것들이 신발 안 신은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우리 민중의 모습입니다.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이런 것도 이제 박수근 그림의 특징이 되겠죠. 그렇게 웃고 나서, 자, 그래서 그렇게 슬그머니 웃는 우리 민중의 모습, 우리 민족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자,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간다.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고단하고 각박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고단하고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이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라는 시어로 지금 표현됐습니다.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깨워놓고 납작해졌다. 가히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그래서 한없이 펄렁펄렁거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걸려있다. 하나님 보시니 마땅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외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비판적인 그러한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이 매우 고단하다. 불쌍하지 않냐? 이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그 서민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어떤 정서, 어떤 시각? 네, 맞습니다. 연민의 정서, 연민의 시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둘 다 1, 2연 둘 다 똑같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 자, 결국 이제 김혜순이라는 작가는 박수근의 그림을 보고 박수근이 그러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안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수근 2죠. 이게 박수근 그림 박수근 1이라면 이 그림은 박수근 2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글로 옮겨놨을 뿐이죠. 자, 이처럼 그림에서 시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이 시를 또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학과 인접 분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감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또 매체도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라는 매체, 우리 글이라는 매체, 다르지만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나 성격은 예술로서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 사회는 더욱더 다매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필기 못한 사람은 이거 보고 해도 됩니다. 자, 제재 정리입니다.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개인의 서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성격, 현실 비판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마땅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애상적이다. 슬프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매우 슬프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상적이다. 묘사적이다. 뭘 묘사했습니까? 박수근의 그림을 묘사했습니다. 제재, 화가 박수근의 그림입니다. 주제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이 드러났습니다. 특징, 화가 박수근의 그림에 나타난 표현 기법의 특징을 시로 변형했다. 박수근의 그림이 시로 그냥 변신해서 나타났다. 각 연마다 서리적 표현을 반복하여 주제식을 강조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라는 서리적 묻는 표현으로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고통, 그에 대한 연민의 주제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제재 구조 보면 1, 2연 간단하죠. 1년은 이제 박수근의 그림을 묘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성한 그림이다. 2연은 그 그림을 통해서 나는 거기에 등장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가슴 아픔,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래서 삶에 대한 연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박수근 하백의 그림과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한 시를 배웠습니다. 조금 이제 예술을 보는 어떤 방식, 방법 이런 것들 조금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걸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 시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같은 점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표현 방식의 예술의 다양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러한 정서가 매체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됐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 그림이 시가 되고 시가 그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와 그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